3라운드가 유엔 결의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3라운드에 들어간다, 최종 라운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 결의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하면서 남북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좌익들은, 남북한의 좌익들은 폭력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투쟁이 처음에는 정치 공작을 통해서 유엔 결의를 좌절시키려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한편에서 이제 폭력 투쟁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협상을 이제 남북 협상 좌판을 벌려놓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 유엔 결의 실천 저지 투쟁을 2799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은 잘 붙입니다. 자기들의 투쟁을 민주화 투쟁이라 한다든지, 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일을 구국투쟁, 나라를 구하는 투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정치 사상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의 하나는 좋은 말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의 행위를 미화하는 레이블링 또는 네이밍, 그것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익은 그것을 잘 해왔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익 진영은 과거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잘 못하고 좌익들이 지어주는 좋지 않은 이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좌익들은 자기들을 진보 진영이라 합니다. 진보란 건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보다 좋아지는 것이 진보입니다. 보다 나아지는 것. 보다 나아진 것이 진보는, 자기들은 보다 나아지는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진보 세력이라 그러고, 그 반대 사람들을 원래는 그 사람들이 수구 세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구 세력이라 그러다 보니까는 좀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보수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 자기들은 좋은 세력이고 당신들은 좋지 않은 현실을 지키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다 라는 말로 이름을 붙여준 것인데, 우익진영은 그것을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보수 세력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네이밍의 전술에서 지고 있는데, 그때도 대한민국 건국을, 해방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는 투쟁을 구국투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라를 조국을 구하려는 투쟁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그 구국투쟁이 이제 심하게 된 것이 제주 지역에서는 아주 심하게 돼가지고 제주 4.3 폭동이 그 구국투쟁의 일환으로, 남한 정부 저지 투쟁의 일환으로서 전개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폭동을 갖다가 아주 민중항쟁, 그 다음에 민족 분단을 저지하기 위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장거로 미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좌익들로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위로해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한편에서는 남북협상판을 벌리고 한편에서는 구국투쟁을 벌려서 폭력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간 세력은 어떤가? 중간 세력은 이번에는 좌측으로 기울었습니다. 중간 세력이 해방 직후에는 좌측에 기울었다가 이승만이 들어왔을 때는 우측으로 기울었다가 반탁 투쟁하는 동안에 계속 우측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활동할 때 중간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유엔 결의가 나면서부터서는 좌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익들은 우익의 주류인 이승만계와 한민당은 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에 일로 매진했죠.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은 아까 한독당계는 한민당과 이승만계의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 노선에 불만이었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에 불만이 높았는데 게다가 또 김구 선생에 대해서 아주 김구 선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민당과 미군정이 범하고 맙니다. 그건 뭐냐면 장덕수 선생 암살 사건의 배후에 김구가 있다. 그래서 김구를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판에 김구를 기어이 참고인으로 출정시켰습니다. 그래 김구는 재판장에 출두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구 선생으로서는 아주 자기의 자존심이 아주 치명타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정전에 모임 때 보면 어떠느냐. 정전에 정치 집회 때 보면 항상 이승만과 김구는 항상 나란히 앉습니다.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도 나란히 앉습니다. 그런데 장덕수 선생 연결식에 보면 그 사진을 보면 김구 선생은 이승만 박사는 그 정중앙에 있는데 김구 선생은 한쪽 구석지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승만 한민당계와 김구계가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래 갈라서게 되면서 김구는 어디다가 자기의 미래를 맡기느냐? 남북 협상에다 미래를 맡깁니다. 근데 남북 협상은 어떤 것인가? 남북 협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남북 협상과 관련해서 혹시 그분이 설명하지 않을 것 같은 점이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남북 협상은 남북한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모여서 협상은 그런 협상이 아닙니다. 남북 협상이 되려면 남한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과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만나서 협상하는 것이 남북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8년의 남북 협상은 뭐냐? 남한에서 대표 세력이 아니라 남한의 소수파 세력, 그 다음에 남한의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 이 세력과 남한의 건국을 방해하려고 하는 북한의 정치 세력이 협상을 한 것이 48년의 남북 협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북한 정권하고 남한의 주사파가 만나서 협상한 것을 놓고 남북 협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김구 선생은 그 당시 주사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유하자면 좀 과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비유해도 맞는 그런 협상이 남북 협상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 협상의 기본 성격이 기본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북 협상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통일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협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남한의 5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5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단합대회가 평양에서 열린 것이 바로 48년 4월의 남북협상이라는 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면 어떤 통일정부를 구성할 것인가? 그것은 4.30 성명에 나타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평양회의에 참석한 56개 정당 사회단체가 전민족 정치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통일정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평양회의에 참석했던 56개 정당 사회단체가
전 민족 정치회의를 소집하면 남한의 우익진영은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참여 안 하죠. 그러려면은 그 회의에 참여하려면 남한의 우익들이 평양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죠. 그러면 평양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만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부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무슨 정부가 될 것인가? 뭐 대답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통일정부가 만들어지면 어떤 정부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그 남북협상에서 채택된 문건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남북협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거의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전부가 남북협상에서 채택된 문건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분석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조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분석하지 않고 남북협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서를 분석합니다. 그래 한 남북협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문서의 내용을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평양회의에서는 네 개의 주요 문서가 채택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개의 중요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라는 문서하고 그 다음에 전 조선 동포에게 격함이라는 두 문서의 중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만 채택한 것이 아니라 남북의 정치 세력이 다 같이 참여해서 채택한 문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선에서는 우리 조국을 분열하여 예속시키려는 미국의 반동 정책을 지지하여 우리 민족을 반역하며 조국을 팔아먹는 이승만, 김성수 매국노들이 바로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까지도 박탈당하였으며 생활을 향상시킬 하등의 희망과 조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북조선에 주둔한 소련군이 북조선 인민들에게 광범한 창발적 자유를 준 결과에 북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인민위원회를 확고히 하여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조국이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로 발전될 모든 토대를 공고히 하며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인정한다.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를 파탄시켜야 할 것이며 조국에서 외국 군대를 즉시 철거하고 조선 인민이 자기의 손으로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북한의 상황은 천국이고 남한의 상황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을 따라서 구성해야 할까요? 천국을 따라서 구성해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천국을 따라서 구성해야죠. 바로 그런 정신이 남북협상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일체의 정권이 해방된 조선인민의 수중으로 넘어오고 이미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위대한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어 빛나는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 남조선에서는 미국 강탈자들의 식민지적 테러 경찰 제도를 수립하였다. 인민들은 일제시대와 같이 탄압 유린되고 있으며 강탈 파산되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국을 분열하려는 길을 걸어왔으며 조선 인민들을 또다시 식민지 노예의 철새로 얽어매려고 시도해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정책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매국 멸족의 죄인으로 우리는 단죄한다. 소위 선거 운운은 흉악한 허위이며 강교한 기만이다.
외국의 노골적인 간섭 하에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기 주인들인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무도한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할 배족적 망국노들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승만, 김성수 등 매국도당의 반역 음모인 것이다. 본 연석회의는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력을 다하여 이 위원회에 참가하여 단독선거를 파탄시키는 여러 같은 구국투쟁을 전개하라. 이것이 남한의 한독당 또 민족자주연맹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같이 그 대표들이 참여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대한 김구 선생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김구 선생은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김구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제 하도 문서 내용이 심각하니까 김구 선생에게 그 문서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구 선생 답할 그 문서의 주지는 남한 선거를 반대하자는 것이니까 찬동한다. 그러니까 주된 뜻은 남한 선거를 반대하자는 것이니까 설사 공산화 통일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찬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김구 선생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남북협상입니다. 그래 남북협상은 그러니까 실패했죠. 이제 북한 정권과 남한의 친북 세력이 협상한 것이었으니까 남한의 우익 진영은 그것에 구애될 리가 없죠. 그래서 50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라면 언제 건국되었는가? 그걸 놓고 지금 한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건국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한다 해서 뭐이 나쁠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헌법 전문에 재건한다라고 말이 되어 있으니까 재건이면 건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건은 건국은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재건한다고 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국일을 말할 때는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를 건립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국가란 것은 어떤 특정한 영토 내에서 영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공적 질서를 강제할 수 있는 정치 결사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든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들에 대해서 공적 질서를 강제할 수 없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은 무슨 명칭으로 되었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란 것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국가의 건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재구시를 할 수 있을 요소들을 다 갖추는 것이 건국이라고 국가 건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여기 건설회사에 계시는 있으셨던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건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없습니까? 건물의 건립이라는 것은 건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속 장치들이 다 완전 갖추어지는 것을 건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립을 우리는 건물의 건립을 건물 준공일을 건립일로 합니다. 그 완공이 된 것을 건물이 재구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지는 그것이 그 건물의 건립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립은 언제 이루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로서 구실을 다
다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는 것이 다 갖춘 날이 대한민국 건국일입니다. 그러면 국가로서 국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영토, 남들도 다 인정해주는 디파인드 테리토리, 남이 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자기가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그 영토가 아닙니다. 그런 영토가 있어야 하고 상주하는 인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효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인구를 지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그 정치 결산은 국가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갖춘 날은 언제인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를 위해서 미 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이 이양되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남한 지역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건국이 되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선의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그 말을 그대로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와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임시정부는 임시정부고 국가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냐면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건물의 완공은 건물의 건립이라는 것은 건물이 준공된 시점이 건물의 건립인 것인데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 모임을 구성하는 때를 건물의 건립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생일을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전신이 노출된 날이 아기의 생일인데 생일을 할 때 전신이 노출된 날을 생일로 한 게 아니라 애를 잉태하게 만든 일이 전개된 날을 생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웃기는 이야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너무도 많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왜냐? 유효한 반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도 아직도 시비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고 정해진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토론을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일단 큰 박수로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 뒤에 가시지 마시고 이사님께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니까 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북 협상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는데 그 당시 남쪽에서 몇 분이 올라가셨지만 실상 북쪽에서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일방적으로 북쪽에서 발표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협상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건축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저 건축가 출신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 건물을 지어가고 어떤 지정 장소에 갔더니 불법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건국일을 말을 할 때 일제 치하를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시대라 생각했을 때 그 건축물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말을 해야 할지 나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문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문서와 관련된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채택하기 위한 결정서 작성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남쪽에서 간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 참여했던 생존자가 아직 있어요. 현재 95세인데 병석에는 있지만은 그 상황을 들었을 때 남쪽에서 간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협상 아니라고 말한 거는 북쪽에서 일방적 발표지 남쪽과 북쪽이 협상한 바가 없다. 그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협상은 없었는데 회의에서 문서를 채택하기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양 회의가 개막된 이후에. 그래서 그 준비 모임에서 초안 작성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남북 협상에 그 만장일치로 채택한 회의장에 남한 대표들이 다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협상이 없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남한 측 대표 대 북한 측 대표 간에 협상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런 문서 채택에 관한 협상이 없이 어떤 문서를 채택했을 때 아무런 반대 의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문서가 채택되었을 때 그 문서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그 문서가 채택되어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남한의 대표 참석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그런 문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을 것 같으면 그것은 평양회의의 남북협상의 문서로서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론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김구 선생조차도 그 주지가 남한 선거 반대이기 때문에 나는 찬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 문서와 관련해서 남한 대표들이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평양회의가 남한 대표가 따로 정해지고 북한 대표가 따로 정해져 가지고 하는 그런 남북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남북한에서 남한 선거에 반대하는 모든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연석회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대표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양회의의 문건이라고 정당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 발표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남북협상회의에 참석했던 남한의 어떤 누구도 그것이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과 관련해서 하는데 불법 건물이 있었건 무슨 건물이 있었건 그 새로운 나의 건물이 있어야 하면 그 불법 건물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어야 나의 건물이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물이 있었으니까 임시정부를 만든 것이 건물을 짓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던 모임이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건립일이다라고 말하면 건립일의 개념을 새로 사전에 정의해야 됩니다. 질의응답 첫 번째는 이 정도. 다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내겠어요.